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사연을 듣는 일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들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는 일이랍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된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처음에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쳐달라고 하자 쑥스럽다며 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저를 소파에 앉혀두고는 그날 배운 곡들을 알아서 연주해준답니다. 연주가 끝나면 저는 온 힘을 다해 박수를 치죠. 그럴 때마다 아들은 예쁜 미소로 웃어주곤 해요. 그 미소 한 번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오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은 저와 아들 그리고 잊지 못할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보려 합니다. 제 사연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저는 대학에서 만난 복학생 선배와 7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입학 첫날 강의실을 못 찾는 저를 도와주며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남편은 입버릇처럼 제가 첫사랑이라고 말하곤 했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저희 친정에도 잘하는 순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편과의 신혼은 행복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자 슬슬 양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쉽지가 않더군요. 저희는 그제야 병원에 다니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지만 뚜렷한 이유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좋다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며 순리대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고 결국 병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3번의 인공수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결혼 4년 만에 귀여운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아기가 태어나자 시댁과 친정부모님들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그 뒤로 저희는 커가는 아이를 보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저희 아이가 심장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병명도 너무나 낯선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더군요.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진서미는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입원하고 치료받으며 고묘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죠. 저희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저도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후로 저희 가족에게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고녀자를 기다리는 일이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스러웠습니다. 심장 고녀자를 기다리는 일이란 누군가에게 일어날 비극을 기다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픈 아이 앞에서 부모는 그저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제발 어떻게라도 고녀자가 나타나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됐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에게 기적은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대학병원에서 1년 넘게 대기하던 저희 아들은 마음껏 뛰어보지도 못한 채 결국 그 짧은 생을 마쳐야 했죠. 저와 남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떠난 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또 몇 달의 시간을 보내야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괴로워하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 입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진섬이도 어렵게 가졌는데 그 과정을 또 반복하긴 힘들 것 같고 입양을 하면 입양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상처는 아이를 키워야만 극복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당신도 집중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고 진성이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힘들어하길 바라지 않을 거야.
진성이를 잊자고 다른 애를 데려오잔 말이야? 말도 안 돼. 그건 진성이한테도 그 애한테도 못할 짓이야. 난 그렇게 데려온 아이를 진성이와 다른 존재로 생각할 자신이 없어. 결국 그 애한테서 진성이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그 애도 나도 상처만 받을 거야.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우리 애를 대신하려고 데려오자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싫어. 만약 그러다 정말 그 애를 진성이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애 때문에 진성이를 잊게 되면 어떡해. 그럼 우리 애는 누가 기억해줘. 엄마 아빠도 잊으면 진성이는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 난 그렇게는 못해. 우리 애가 세상에 왔었다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고 외롭겠어. 난 그렇게 못하니까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 여보, 제발. 나 더 이상 이렇게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애 잃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러다가 당신까지 잃을까봐 너무 겁이 난단 말이야. 당신, 제대로 밥 먹은 게 언젠지 기억은 해? 몇 숟갈 뜨다 말고 울고, 잠깐 웃다가 애 생각난다고 정색하고. 너무 빨리 잊는 것 같아서 그래. 아직도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밥도 먹고, 당신이랑 웃기도 하잖아. 이렇게 빨리 잊으면 안 되는 건데. 적어도 진성이가 우리 곁에 있었던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기억해 줘야 하는데. 저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하던 말을 다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한숨을 쉬며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안아주었죠. 그때까지 저는 제 슬픔에 빠져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네요. 그렇게 한동안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세상에 끝이 없는 감정은 없나 봅니다. 곧 죽을 것 같던 슬픔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둔해지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기일에도 우는 시간보다는 웃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죠. 그렇게 아이에 대한 추억도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됐어요. 다만 문득문득 아이와 함께하던 날들이 떠오를 때면 터져나오는 눈물은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희 부부는 결혼 10주년을 맞게 됐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아이를 잃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고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도 잠시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무사히 흘려보내고 함께 40대를 맞게 됐죠.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남편과 더욱 돈독하게 노후를 준비하리라 결심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더군요. 제가 옆에 있어도 딴 생각을 하느라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저는 전에 없던 남편의 행동에 조금씩 불안함이 쌓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외출해서 돌아올 남편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에 간을 맞추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았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이 예고도 없이 낯선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그 애는 누구야? 상가 번영회 갔다 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 다른 볼일이 있어서 다녀온 거야. 인사해. 얘 이름은 진영이야. 이제 7살이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그래. 근데 누구... 여보, 잠깐만. 진영아, 피곤하지? 저기 화장실에서 손 닦고 그 옆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부를게. 남편은 제가 2번이나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아이에게 손가락으로 화장실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뒤로 작은 여행 가방이 하나 보였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선뜻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헛기침만 하며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더군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 애는 누구냐니까. 그 집은 뭐야? 누구 애 맡아주기로 한 거야? 남이 아니라 내 애야. 내 아들. 뭐라고? 누구? 저는 남편의 말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말이라 그랬던 것 같네요. 내 아들이라고. 그게 무슨... 그럼 당신이 저의 아빠란 말이야? 맞아. 미안해 여보. 여태 애엄마가 키웠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내가 데려오게 됐어. 정말 미안해. 말도 안 돼. 7살이라면서. 그럼 우리 결혼하고 몇 년 되지도 않았을 때 다른 여자랑 애를 낳았단 말이야? 미안해 정말. 당신한텐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으니 상처받게 하지 말고 잘 좀 대해줘. 부탁이야. 그게 무슨... 지금 나더러 저 애를 키우기라도 하란 말이야? 아이 엄마가 잘못됐어. 그러니 어쩌겠어.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당신은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갑자기 통보할 수가 있어?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갑작스러워서 고민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뻔뻔한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식당까지 걸어가다 반도 못 가서 그만 다리가 풀려버렸죠. 당신 괜찮아? 물 한 잔 가져올까? 남편은 허둥대며 다가와 제 안색을 살핀 뒤 정수기에서 냉수를 한 잔 따라오더군요. 저는 그 순간 물컵을 내미는 남편의 팔을 세게 쳐내버렸어요. 그러자 바닥에 떨어진 컵이 깨지며 차방으로 유리 조각이 튀어나갔죠.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불렀네요. 여보, 팔 이리 줘봐. 유리 튄 거 아니야? 아, 지금 내 걱정하는 거야? 이깟 유리 조각 좀 튀면 어때? 당신은 지금 내 신장을 조각냈는데. 마누라가 아무리 등신 같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렇게 말장할 수가 있어. 애가 7살이라니. 내가 애 가지려고 노력하던 그 시간에 너는 다른 데서도 참 열심히 노력했나 봐. 그동안 난 누구랑 살았던 거니? 여보, 일단 이거 치우고 말하자. 안에서 애가 다 듣겠어. 왜? 애가 들으면 상처받을까봐 겁나? 그럼 나는 10년 넘게 산 네 와이프는 지금 멀쩡할 것 같아? 남편은 계속되는 재고함에도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아 유리 파편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더군요.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쓰러지듯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연애 7년, 결혼 10년, 그렇게 함께한 17년의 세월 동안 남편은 늘 한결같았어요. 주변에서 박물관에 보내야 할 신기한 남자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저 몰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연녀가 키우고 있었다니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곱씹으며 배신감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유리 조각을 치우고 식사 준비를 마무리하는 듯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방에 노크를 하더군요. 여보, 저녁 준비 다 됐어. 한 술이라도 또. 너 지금 나더러 밥 먹으란 말이 나오니? 내가 이 상황에 밥 먹으러 달려들 아기 같아? 그럼 애 좀 먼저 먹일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 상황에서도 지 새끼 밥 먹일 걱정을 하는 것 보니 애 아빠가 틀림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등신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문을 박차고 나가 남편에게 득달같이 달려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뽑아놓고 집안도 뒤집어 엎고 싶었네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화풀이 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이미 부정을 저질렀고 아이는 태어나 버렸죠. 제가 현실을 거부하고 발악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그동안 저에게 편안한 쉼이 되어주던 집조차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는 더없이 따뜻하던 공간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는 그 숨막히는 공간에 있을 수 없었고 또 그곳에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커다란 트렁크에 간단한 옷가지와 화장품만 챙겨나가려다 문득 아이가 잠든 방이 떠올랐어요. 그 방은 떠난 저희 아들을 위해 꾸몄던 방이었어요. 정작 거기서 아들이 잠잤던 날은 거의 없었지만요. 하지만 그 방에 저희 아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차마 치워버릴 수가 없던 사진들이 있었죠.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아들의 사진을 챙겨오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재우고 그 옆에 잠들어 있더군요. 자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니 간신히 가라앉았던 분노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서랍에 넣어둔 아들의 사진을 꺼내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탠드 불빛에 비쳐 잠들어 있던 아이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저는 멈칫하며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네요. 아이의 얼굴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선한 눈매와 도톰한 입술이 제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나 판박이처럼 닮아있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만져보려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방문을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에 돌아온 저는 싸던 짐을 그대로 두고 멍청하게 앉아 옛 기억을 떠올리게 됐죠. 때는 제가 7살이 되던 해의 여름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던 저를 향해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눈앞이 번쩍이고 저는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렇게 그해 여름 큰 사고를 당한 저는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나중에 부모님께 들은 바로는 제가 이틀이나 의식불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했다고 하셨네요. 저는 사고가 있던 그날 언니와 함께 문구점에 다녀오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저와 살던 언니는 부모님이 임신을 포기하고 입양했던 아이였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같은 일을 겪자 자기 업보를 물려받은 것 같다며 친정엄마가 걱정을 하시곤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가 없던 저희 부모님은 3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하셨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입양하고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네요. 바로 엄마가 저를 임신하게 된 것이죠.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언니가 복을 가져다 준 거라며 두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리라 다짐하셨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다짐대로 저희 자매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구두를 신으며 자랐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행복한 가족이었고 완벽한 자매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사고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언니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간 거죠. 결국 제가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왔을 때 언니는 이미 파양을 당한 후였습니다. 언니는 저를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던 엄마의 모진 원망을 받다 파양까지 당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
태어난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 틈에 언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께 이유를 물어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엄마, 언니는? 내가 왔는데 언니는 왜 안 나와봐? 언니 어디 갔어요? 언니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 앞으로도 언니가 널 위험하게 만들지도 모르잖아. 언니가 나 위험하게 만든 거 아닌데. 내가 언니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가서 언니 데려와, 빨리.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는 이제 우리 집에 못 와. 우리 식구는 이제 새 식구야. 싫어. 나 언니 보고 싶어서 병원에서 빨리 나오려고 밥도 많이 먹고 아픈 주사도 참은 거란 말이야. 안 돼, 준이야. 언니는 벌써 다른 집으로 입양됐을 거야. 우리랑은 이제 남인 거야. 아니야. 언니가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살 거라고 했어. 언니 만나러 갈 거야. 준이야, 너 아직 이러면 안 돼. 어서 들어가서 좀 눕자. 싫어, 싫어. 그렇게 언니와 저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니 언니를 찾으며 울던 제 외침이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저는 한시도 언니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건 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했고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날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모두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우연히 유치원 친구가 준 불량식품 맛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혼자 집에서 꽤 떨어져 있는 문구점에 가려고 했던 거죠. 이 사실을 눈치챈 언니가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준이야. 엄마 아빠가 우리끼리 찾아다니는 큰 길에는 다니지 말라고 하셨잖아. 빨리 다녀오면 모르실 거야. 나 그거 진짜 먹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문구점에서 파는 거 불량식품이라고 하셨어. 그거 먹고 배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된단 말이야. 가지 마, 준이야. 언니는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 난 한 개도 안 무서워. 혼내면 그냥 한번 혼나고 그거 사 먹을 거야. 준이야, 준이야. 저는 말리는 언니를 뿌리치고 그렇게 혼자 집을 나섰어요. 언니는 차마 저를 혼자 보낼 수 없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따라 나섰던 겁니다. 잠시 후 저는 그토록 먹고 싶던 불량식품을 손에 넣고 좋아라 웃으며 문구점을 나왔죠. 그렇게 일탈에 성공한 저는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언니의 만류에도 신나서 길가를 뛰어다녔으니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제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부모님께 아무리 이 사실을 말씀드려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준이야,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늦었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왜 어쩔 수 없어? 내가 언니한테 사과하고 데려오면 되잖아. 우리 가족이었던 언니가 어떻게 남이 돼? 우리 언니가 왜 다른 집에 가서 살아 왜? 제가 아무리 떼를 쓰고 울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친정엄마도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언니를 잊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까지도 매년 돌아오는 언니의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 저희 가족 중 누구도 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착한 언니를 내친 죄스러움에 차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언니는 제 가슴에 화상처럼 그리움과 미안함을 남기고 떠났네요. 그런데 바로 그날 잠들어 있던 남편의 아들을 보자 그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부질없는 생각이라 여기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언니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나 보네. 조금 닮은 사람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 보니 저는 그렇게 그날의 회상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옛 기억에 정신을 놓은 사이 벌써 어순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할 수 없이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깨어있던 남편이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죠. 당신, 그게 뭐야? 설마 10년을 넘게 살았어도 당신은 참 모를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있어? 제발 이러지 말고 나랑 얘기를 좀 해. 무슨 얘기? 당신이랑 저 애 엄마 러브스토리라도 들려주게?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이혼해. 하긴 나한테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 애 데려왔을 때는 당신도 그러려고 한 거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하지 않기로 했잖아. 당신은 내가 화가 나서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이 내 상황이면 지금 이 기분을 고작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어? 알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난 저 애 당신이랑 함께 키우려고 데려온 거야.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입에 발린 소리. 지금까진 통했을지 몰라도 이번 일은 다르지. 나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애 보면서 가슴을 칠 때 당신은 내 언니랑 애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걸 어떻게 잊어? 그게 어떻게 없던 일이 돼? 우린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당신이랑 나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당신이 저 애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이미 우리 관계는 깨져 있었던 거야. 그러지 마, 준이야. 네 맘 알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말 장난하지 마. 나 그럴 힘도 없으니까. 일단 필요한 것만 챙겼으니까 겨울옷은 당신이 챙겨서 우리 집에 택배로 보내고 나머진 버려. 어차피 이 집에서 쓰던 물건에 미련 없으니까. 준이야, 준이야. 저는 힘겨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따라왔죠. 그러고는 떠나려는 제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현관에 놓여있던 아이의 짐가방이 열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방이 열리며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쏟아져 나왔어요. 당황한 남편이 주저앉아 물건을 가방에 쑤셔 넣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눈에 갑자기 낯익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어요. 저는 홀린 듯이 허리를 숙여 그 사진에 집어들었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저와 언니였어요. 저와 언니는 똑같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마당에 앉아 있었죠. 사과 주스를 들고 있는 저를 언니가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기억 속 너무나 따뜻했던 그 미소.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던 바로 그 미소로 말입니다. 저는 사진을 든 채로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원피스는 제가 찍은 다른 사진에서도 종종 등장하던 옷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네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정신이 없어 망구석이 되어버린 저를 남편이 걱정스러운 듯 바라봤죠. 당신 괜찮아? 안 되겠어. 일단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앉아.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이게 왜 저의 짐에서 나와? 무슨 사진? 거기서 나온 거 중에 애 물건이 아니면 그 애 엄마 유품일 거야. 아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담아온 거거든. 엄마? 이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게 이 아이 엄마라고? 그렇지. 왜 그래? 이 애 엄마 이름이 뭐야? 이름? 김인영? 아니다. 정인영. 그래, 정인영이야. 왜 그래?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을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파양당한 저희 언니의 본명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 와서는 성만 바꿔 부르다가 파양되며 다시 본명을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주저앉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이 119를 부르려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고 또다시 충격에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사색이 된 채 주저앉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이 정말 외도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언니의 이름을 말할 때의 행동도 좀 이상했죠. 당신 아이는 안 여자라며. 그런데 이름도 제대로 몰라? 정말 저애 당신애 맞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애 엄마를 알아? 그런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사람이랑 만나게 된 것부터 다 말해봐. 어쩌다가 애까지 낳게 된 건지. 사실은 그게... 그러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한숨 쉬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은 저를 기함시키고 말았어요. 사실 아이에게는 친부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어렵게 꺼낸 진실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사실 그동안 진성이를 보내고 난 뒤부터 쭉 심장병 환자 아이들 치료를 후원하고 있었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후원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3명의 아이들이 무사히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다고요.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있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도 물론 진성이를 보내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것만큼 힘든 것이 진성이를 보내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는 것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를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비록 진성이는 살리지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떠나지 않게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로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요. 그런 모습들로 지금까지 자신이 버티고 살아온 것 같다고 고백하듯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 말미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 혹시... 그래 맞아. 준영이도 내가 후원해준 아이 중 하나요. 준영이는 다행히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서 이식 없이도 치료를 잘 끝낼 수 있었지. 그래서 그 인연으로 애엄마랑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사실 준영이를 내 자식이라고 해야 당신이 받아줄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 이 맘이라면 질색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저 애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애엄마랑 만나던 사이도 아니란 말이야? 사실 준영이 부모님이 아이가 건강해지고 나서 나한테 참 과분하게 고마워했어. 서너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족 사진이나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내줬지. 그런데 1년 전쯤인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어. 바빠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준영이가 수술하고 정기검사 받던 병원에 문의를 받더니 글쎄 1년 전쯤에 준영이 부모님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더라고. 뭐? 두 사람이 한꺼번에? 그래서 때문에 준영이가 보육원에 보내졌단 말을 들었어. 그때부터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신경이 쓰이더라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한 거야. 근데 당신한테 말하면 반대만 할 것 같았어.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하면 모질지 못한 당신이 결국 내 피지를 끝까지 내치진 못할 거라고.
내가 어설프게 생각했나 봐. 당신이 받을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했어.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치솟아 올랐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것도, 그동안 저모르게 심장병 아이들을 도왔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온 아이가 바로 언니의 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 제꼈어요. 그러자 놀란 아이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준영이? 네 이름이 준영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누가 지어주셨니? 엄마가요. 엄마가 사랑하던 동생 이름이랑 엄마 이름을 합친 거래요. 그래, 맞아. 준이의 준이랑 인영이의 영을 합쳐서 준영이. 너희 엄마가 그랬었어. 나중에 그렇게 짓고 싶다고. 저는 차마 말을 다 끝맺지 못하고 아이를 아는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아이도 제 모습에 서러움이 몰려왔는지 같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저와 아이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정식 절차를 밟게 됐어요. 저에게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거듭 고마움을 전했어요.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준영이를 살릴 수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야. 당신은 언니랑 내 은인이야. 무슨...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인연으로 묶여 있어서 내가 그렇게 신경이 쓰였나 싶긴 해. 진영이가 혼자 남았다는 말을 들은 날부터 한순간도 편하지가 않더라고. 언니가 나한테 진영이를 보내준 거야. 우리가 오래도록 함께하지 못한 게 슬퍼서 나한테 자기 아이를 대신 보내준 것 같아. 난 그렇게 믿어. 그래, 우리 진영이랑 같이 먼저 떠난 사람들 몫까지 행복하게 살자. 진영이 부모님도 진성이도 그걸 원할 거야.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 남편도 이런 말을 하며 눈물을 삼키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잃은 저희와 부모를 잃은 아이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족이 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소개하던 날이 떠오르는군요. 엄마는 언니가 먼저 떠났다는 소식에 펑펑 울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곤 이 할미가 미안하다며 아이에게 사죄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언니가 분명 엄마를 용서했으리라 믿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가 이제라도 가슴속에 간직의 쓰란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카레를 만들 생각이에요. 언니를 닮아 순하고 착하기만 한 아들은 카레를 좋아하는 입맛까지 닮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익힌 당근이 싫었던 저는 부모님 몰래 언니 그릇에 당근을 덜어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언니는 빙그레 웃으며 저를 대신해 당근을 먹어주곤 했습니다. 오늘 유난히 그 기억이 사무치게 떠오르네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식사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오늘의 썰망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